자, 여기 이제 그러면 14번 문제 풀어볼게요. 네, 14번 문제도 이제 아까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페리클라스와 헤로도토스와 관련된 내용인데, 가는 이제 이글의 서술 목적은 인간의 행적이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되고 뭐 헤라스인과 비헤라스인의 위대하고도 놀라운 업적이 사라진 걸 막고, 무엇보다 헤라스인과 비헤라스인의 서로 전쟁하게 된 원인을 밝히는 데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헤라스인과 비헤라스의 원인을 밝힌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와있죠. 그래서 헤로도토스죠. 헤로도토스는 이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을 뭐라고 봤냐면 문명 간의 대립 투쟁으로 봤어요. 예. 그 다음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 여기 이제 나의 키워드 세 번째 줄에 있죠. 내가 생각한 기술한 역사에서는 선화가 없어서 재미가 없을 거다. 그러나 과거 사실 간에 그것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 언젠가 비슷한 형태로 되풀이된 미래에 대한 명확한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내 책을 유용하게 될 것이며 쭉 있죠.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이거는 교훈적 역사관, 과학적 역사관, 보고 들은 것들만 적어놨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밑에는 마지막 주제에서 이게 펠레포네스 전쟁사라는 걸 또 알 수 있는 구절이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가해저수의 소재가 된 전쟁의 원인, 요건 페르시아 전쟁인데,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이 됐던 게 뭐냐 하면, 그 당시 페르시아가 지중해 세력 확대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리스 식민도시를 압박을 해요. 소아시아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리스 식민도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아테네가 해군을 파견해서 지원을 하게 되죠. 예. 이렇게 이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동부 지중해 패권을 둘러싸고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대립. 그래서 페르시아는 누굴 믿어줬냐면, 그 당시 페니키아 있죠. 네, 페니키아를 밀어줬어요. 그래서 페니키아하고 그리스 간의 어떤 상권 다툼 때문에 일어났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또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어요. 자, 가의 저술자가 생각하는 전쟁의 원인을 써라. 그러면 요거 쓰면 안 되죠. 뭐라고 써야겠어? 아까 문명간의 대립 투쟁으로 쓰시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역사서 특징,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냐면, 내용을 다 쓰시면 돼요. 뭐, 과학적 비판적 역사서술, 자료를 엄밀하게 검토해 서술하는 거, 그다음 역사적 사실을 초자연적 사실, 신화와 구별시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서문에 나오는 것처럼 교훈적 역사, 그다음 의견, 전설, 소문을 배제하고 직접 보고 들은 것들 서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 경과를 세밀하게 서술하고 등등등을 쭉 쓰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어떤 분은 이제 교훈적 역사관 자체가 뭐냐면 아니지 않냐, 역사관이지 않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서총에서 한번 보니까 교훈적 역사 서술이라고 돼 있어. 네. 그러니까 교훈적 역사관은 뭐냐면 간일 수도 있고 또 서술도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교훈적 역사가 나오면 순환적 역사도 되겠죠? 네. 순환하고 교훈은 뭐 비슷하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15번 문제 볼게요. 자, 이 15번 문제는 이제 공부력 기출 문제인데, 헤겔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랑케 등등을 고대 역사가들의 특징과 비교해가지고 뭐냐면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헤겔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독일 간념론 철학자를 완성시킨 사람이죠. 그래서 헤겔은 세계를 뭘로 보냐면 세계 정신이 스스로 나타나는 가정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 세계사를 어떻게 이제 일종의 법칙적으로 이렇게 받아왔죠. 그래서 세계 정신. 그래서 이 세계 정신은 어디로 이제 추구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그걸 뭘로 이제 연결시키냐면 범준법적 가정을 통해서 연결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겔은 역사를 뭘로 받아보냐, 역사를 연구하는 게 뭐냐면 보편적인 법칙성을 이제 찾고자 역사를 연구했던 사람이고요. 자, 그 다음에 랑케라는 사람이 있는데, 랑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독일의 역사학이죠. 역사학자고, 이 사람은 원래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추구하죠. 그러니까 어떤 법칙성보다는 개별적인 사실, 과학적인 어떤 검증, 객관적인 기록,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랑케와 연결되는 고대 역사가는 누구라고 했죠? 투킨티디스죠. 네. 그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한번 이제 고대 역사가와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찾아볼게요. 그 비교해서. 자, 니비우스가 있어요. 니비우스가 있고, 니에는 헤로도토스가 있는데, 자, 일단, 니비우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보면요. 이 니비우스라는 사람은 로마 때 사람이죠. 이 니비우스 사람은. 그래서 이제, 로마의 역사를 연구했던 사람이야.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로마의 역사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 로마가 왜 그 흥계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갖고 있는데, 있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누구냐? 헤론토스죠. 그 헤론토스는 그, 요거 사례하고 맞지가 않죠? 일단, 헤론토스는 뭘 강조한다고 했죠? 이거는 이제 그 문학하고 역사를 구분 못한 사람이죠. 그 때문에 객관적 역사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이럴 때는 일단 답이 틀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요. 기울과 관련 투켄티데스하고 이제 폴루비디우스 이렇게 있는데, 자, 투켄티데스는 객관적 역사학을 강조한 거지, 보편적 법칙을 추구했던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반해 폴루비디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이 그리스 카르타고의 몰락과 그 뭐냐면 로마의 흥기를 보고, 어떻게 이제 로마의 국제적 우수성을 찾아내고, 이 정치 체제의 어떤 법칙성을 찾아내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왕정, 창주정, 귀족정, 가두정, 민주정, 중우정 같은 반복된 순환사관에 따라서 세계사적인 어떤 발전 법칙을 찾아내고 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니비우스는 니은하고 맞지 않고, 폴리비우스는 니은과 맞지 않고 어디와 연결되는 사람이죠? 기읍과 연결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헤로토스와 니비우스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헤로토스도 뭐 세계사치 법칙성하고는 관련이 없던 사람이고, 이러니까 이제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또 헤로토스하고 투킨티디스 있는데, 투킨티디스는 많은데 헤로토스는 틀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은 폴리비우스하고 투킨티디스 맞죠. 그래서 폴리비우스는 아까쯤에 그 로마의 어떤 세계사치 법적 그 정치 체제에서 세계사치 발전 법칙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도 이제 세계 정신에서 궁극적 세계 정신 간다고 생각해서 법칙 발전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역사의 보편적 법칙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맞는 사람은 5번이게 되죠. 폴리비우스하고 투킨티디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16번 문제 볼게요. 자, 16번 문제는 이게 16년 문제 나오는데 16년 문제는 전반적으로 쉬워요. 진짜 딱 보면 이제 진짜 이게 우리를 무시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딱 들 정도. 예, 고등학교 수준도 아니야. 중학교 수준 정도고, 대표적인 문제가 이거거든요. 완전히. 예. 자, 그래서 이제 문제 보면 가와 다에 들어갈 인물을 순서대로 쓰시오. 잠깐만요. 제가 이거 녹음을 잠깐 좀 켰는지 모르겠네. 됐네요. 자, 가다에 들어갈 인물을 이제 순서대로 쓰시오. 그리고 나에 들어갈 명칭을 쓰고, 테테스가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얻은 미주친 정치적 혜택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가는 누구예요? 솔론이죠. 예. 다는 도편주방제 그러니까 크레스텐레스죠. 예. 그 다음에 나는 뭐겠어요? 참주정치죠. 분석할 필요도 없어, 그거는. 예. 그냥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정치적 혜택인데, 여기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과연 냈는가, 왜 이렇게 이런 쉬운 문제를 냈는가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테테스에게 전쟁의 공로 인정받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답이 엄밀히 말하면 시민권이나 참정권 획득, 뭐 민의 참가 답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답을 요렇게 해놨대요. 예. 왜냐하면 요만을 쓰면 이게 시민권이라든지 참정권 획득 같은 내용들이 거의 페리클라스의 정책 부분에 있잖아요. 수당제 뭐 그런 것들, 공식 추천제 뭐 등등 있는데 요런 것들을 쓰면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왜 감점 처리됐다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안에 있는 걸 썼다고 해서 감점 처리됐다고 해서 0.5점인가 1점인가. 그래서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요 예문에 있는 내용을 쓰지 마시오라고 단서를 둬야 되는데
요거는 관점 차이하고 이런 식의 이제 답을 달아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런 식의 답을 달아놓은 건 제 생각에는 이제 뭐라고 이제 생각하냐면 그냥 100점씩 안 나오려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제가 16년도 전공 점수를 보니까 70점이 수특해요. 어떤 분은 77점, 78점이 있어. 그러면 100점짜리도 있다는 거야, 80점짜리도. 근데 80점 나오면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서 몇 점 떨어뜨리려고 약간 미세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약간 문제가, 좀,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야. 이거는, 변별력도 없고, 예. 이거는, 우리 얘가 가르치는 고등학교 애들한테 풀어도 웬만하면 좀 아는 애들은 다 풀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예.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약간 불길한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이번 연도에도 상당히 문제가 쉬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쉽다는 게, 작년 정도 나오면 제가 좀 이해는 하겠는데, 16년 정도 기출 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번에 비교과 많이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증언된 것도 다 비교과더라고요. 근데 비교과 애들이 공부를 별로 안 해.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교육학 문제도 당연히 쉽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비교과들 까락 많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학 문제도 전반적으로 쉬울 거고, 전공도 또 어렵게 나오면 까락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전공도 전반적으로 쉽게 내라고 지시를 밑에 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문제가, 확실한 건데, 근데 어려우면 요번 수준이고, 아마 요번 수준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다만 이제 100점짜리 나오는 걸 방지하려고 우리가 이제 정역같이 좀 그러니까 틀리라고 낸 문제가 한두 문제 끼어 있고 되게 이른 수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근데 딱 확실하지 못하고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한 거고 괜히 이게 또 어저께 나오면 또 절 욕하지 마시고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17번 문제 볼게요. 자, 17번 문제 보면 이제 헬레니즘 시대와 관련된 문제인데 헬레니즘 시대 문화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어요. 뭐 문제가 좀 어렵진 않아요. 되게 쉬운 문제인데 헬레니즘 시대의 특징은 세네 가지 요약할 수 있죠. 첫째는 자연과학이 발달됐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계 시민주의. 스토아 사상 중에 스토아 사상 중에 뭐가 있었죠? 자연법 사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강하고 그 다음에 예술적으로는 간능미, 주관적 미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다 이런 특징인데 자 그러면 거리가 먼 거를 한번 보면 자연과학 분야가 발달됐다. 세계 시민주의 세계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어떤 폴리스적인 세계관을 벗어나서 어떤 보편적인 세계관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전체주의가 강조 개인주의 풍조가 사라진 게 아니라 개인주의 풍조가 강화됐죠. 틀렸죠. 그래서 그 당시 헬레니즘의 특징은 일반 시민들이 정치에 소외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치는 누구예요? 황제가나 전문적인 관료들이야죠. 그래서 그렇고 저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이 관심 있는 건 정치 같은 거대 담론이 아니라 뭐에 관심 있어? 개인적이고 소소한 것들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개인 행복을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를 가지고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가 좀 다르죠.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인간의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 근데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간의 욕망 자체는 인정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한 육체적 쾌락적인 욕망이 아니라 뭐냐면 정신적 쾌락을 강조하죠. 그리고 이 정신적 쾌락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종교를 없애야 된다 주장해. 예. 종교와 죽음에 대해서 비난을 해. 그래서 종교는 죽음을 팔아먹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죽음을 팔아먹어서 사람들 불안하게 느낀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체적 쾌락은 상당히 강하고 자극적이야. 그러니까 굵고 짧은 거죠. 근데 정신적 쾌락은 길고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느낀 게 뭐냐 술을 많이 마셨어요. 술 많이 마시면 어떻게 해요? 배탈이 나고 그 다음날 그때는 즐겁죠. 근데 그 다음날 뭐야? 막 구역질이 나고 막 토하고 정신 맹맹하지. 자 이거는 육체적 쾌락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고 그냥 책을 읽고 그런 거는 뭐 그것이 곧바로 나한테 쾌락을 주지는 않지만 깊은 여운을 남기잖아. 이것은 뭐냐면 정신적 쾌락이야. 이게 진정한 쾌락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했던 사람들인데 자 하여튼 이렇게 틀렸고 4번은 알렉산더 대왕은 동서융합 정책을 실시했다. 맞죠? 예. 그래갖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는 폐쇄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피종복민들의 간습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민주주의 정치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방대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정치가 그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 당시 오리엔트이지 어떤 전제군주를 채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인들의 관료를 채용했고, 뭐 아시아인들 간의 국제관원을 참여했고, 심지어 자신도 그 박테아 공주였던 루코산하고 또 결혼도 하죠. 예. 그래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좀 젊었을 때는 되게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 굵고 짧게 산 사람이에요. 나이가 33살 때 죽죠. 예. 여기에서 이제 지금 33살이면 거의 교사가 되거나 천수생이 되거나 아니면 아직 인고 공부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떤 분은 이제 그 알렉산더는 벌써 세계 정복해갖고 통치를 했어. 예. 그래갖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후사를 남겼긴 했는데 후사가 어린 얘기 때문에 후에 자기들 그 장군들 있죠. 후계자들에 의해서 뭐냐 제국이 나눠 갖게 돼요. 그래서 이 후계자들이 나눠진 제국들 세 개가 있죠. 그래갖고 프톨로마이오스 그 다음에 안티고노스, 세라우쿠스 세계 왕조 예, 있었죠. 그래서 실컷 남조다가 뭐냐 죽은 왕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예전에 알렉산더 대왕이나 소재로 한 영화가 있었어요. 예, 그게 한 10년 전 얘기 같은데 그때 그 뭐냐면 알렉산더에 대한 이제 해고식으로 얘기했던 이집트 왕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포톨로마이오스예요. 이 포톨로마이오스. 그러니까 포톨로마이오스는 제일 쉽게 왕이 됐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이제 뭐냐면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왕이 됐던 사람인데 포톨로마이오스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그 이집트 총독이었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왕이 돼버린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포톨로마이오스가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한테 점령했죠. 그 후계자 마지막 여왕이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죠. 예.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헬레니즘 부분은 시험 문제 안 나와. 근데 이제 서양사 강의해 보면 상당히 이제 헬레니즘 국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고 그들 그 계승자들의 전쟁에 대해서 많이 이제 하대를 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사람은 보시세요. 그냥 예. 나올 가능성 별로 없고 자 노마사로 넘어가죠. 노마사. 이 노마사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사보다 좀 약간 나오는 폭이 좀 넓어요. 예. 그래서 일단 크게 분류를 보면 노마의 정치 구조 같은 거 있죠. 예. 호민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집정관. 그다음에 또 노마의 그 정치 구조 중에 노마의 민회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요 노마가 이제 그 평민권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들었던 뭐 니키니우스법, 호르테시우스법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노마 공화정 말기 때 상황들. 그래서 삼두 정치 등장. 요번에 나온 게 마리우스죠. 마리우스의 군제 개편. 이것도 공화정 말기 때 상황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제정시대 때 그 항제들 업적 있죠. 주로 이제 나오는 사람이 아우구스투누스하고 그 다음에 디오클라티누스죠. 물론 중간중간에 뭐 오연제 군인 항제 시대 같은 것들이 이제 콘스탄티누스 항제 같은 사람들이 간간히 좀 나오지만 두 명의 항제 중심으로 정책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노마의 문화에서 이제 당연히 나오는 건 기독교죠. 기독교 문화의 특징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노마의 법 같은 것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좀 약간 그리스보다도 좀 다층적으로 나온다. 폭이 넓게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죠. 이 노마의 권력 구조와 관련된 거죠. 자, 노마는 권력 구조는 그리스보다 더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각 권력 구조, 권력 기관마다 그 권력 기구마다 뭐냐면 그 힘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그리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표시에 보시면 노마는 이제 어디식으로 상권 분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행정부가 있어. 행정부. 행정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정무관이라고 하죠. 정무관. 그래서 그 지휘와 역할에 따라서 이제 보통 그 집정관, 법무관, 재무관, 감찰관 등등등 이렇게 나눠지고요. 정무관은 무보수직이며 임기가 통상 1년이에요. 네. 그 정무관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집정관이라고 해요. 집정관. 그래서 집정관 관련된 것을 그 문제에 보면 가에 있죠. 노마 행정의 최고 책임자고 그 다음에 최고 군사 지도자면서 임기 1년의 선출자예요. 그래서 보통 2명을 둬요. 그래서 이걸 콘술이라고 하거든요. 네. 아르콘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아테네는 이걸 콘술이라고 해요. 콘술을 2명을 두는데 왜 2명을 둘까요? 로마의 그 권력구조의 특징이 뭐예요? 상호 견제죠. 어느 사람이 독재를 걸려가는 걸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6개월마다 한 번씩 취임해서 뭐냐면 통신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뭐냐면
그 하나 특징이 뭐냐면 전쟁 시기에는 두 명의 콘솔 두는 게 아니라 한 명이 뭐가 되는 거죠? 독재관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힘을 몰아주는 거죠. 예, 그건 이제 유사시의 이제 상황이고요. 두 명을 통해서 상호 견제를 시켰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 정무관들은 되게 이제 퇴직 후에 누구한테 가냐 원료원에 기속이 되죠. 그래서 이 원료원인데, 원료원은 이제 법적으로 보면 이제 초창기 때는 뭐 그 법률을 비준하거나 그런 중요한 기능이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자문기관으로 이렇게 떠지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료원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어. 왜 무시할 수 없냐? 정무관들이 나중에 퇴직하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 원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무시할 경우에는 왕따 당해. 거기에서 사회적 관계가 이제 단절돼 버려. 그래서 지금도 따가 무섭잖아요. 직장 내 따. 예. 그래갖고 대기본 받아들여요. 그래서 보통 이제 평민 성장기 때 그 원로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로마의 민주주의 정치 있죠. 로마의 민주주의 정치는 대부분 누가 이끌냐? 원로원들이 이끈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제 정보관과 원로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 평민은 안 돼요.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돼. 왜냐면 그 정보관들은 돈이 무부직이죠. 명예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걸 할 수 있는데, 이 계층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로비데스라고요. 로비데스. 원로원 계층들. 그 로비데스는 그 당시 그 예전에 파트로키와 부유한 상층민들이 통원권 형성하고 형성된 계층들이죠. BC 6세기 전후로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뭐냐면 로마의 민주공화정을 이끌었다. 그래서 겉으로는 많은 사람을 참여시킨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민주공화정은 누구에 의해서 한 거예요? 원로원에 의한 통치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행정부를 설명했으면 입법부가 있어야 되겠죠. 입법부의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면 민회예요. 그래서 로마의 민회는 그 상당히 복잡해. 우리는 지금 민회가 의회죠. 입법권을 행사하는 게. 그 의회는 우리는 단원제죠. 보통 이제 근데 유럽 같은 나라는 양원제예요. 상원 하원. 그러면 로마의 민회는 몇 개가 있을까요? 우리가 3개로 알고 있는데 3개가 아니라 4개예요. 4개. 예.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민회 구조를 갖고 있는데, 초창기 그 민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이것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잠깐 이제 몇 페이지 피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좀 내용 부분이 약간 미세하게 좀 틀린 부분이 있어갖고, 제가 요거 이제는 그 내용이 거의 이제 비슷한데, 자, 이제 약간 수정했어요. 제가 이 부분을. 2번 그 문제 분석 내용을요. 그래갖고 그 어디에 있냐면, 제가 기출문제 분석방에 보면 거기에 그 14년에서 17년 기출문제 분석방에 있거든요. 그거 쳐보시면 수정 내용이 보여요. 그래서 다음 판에 반영됐거든요. 근데 큰 내용 변동 없는데 약간의 이제 좀 약간 미세하게 이제 수정된 부분이 있어요. 그럼 하여튼 일단 보면 민회는 3개가 있는 게 아니라 4개가 있어요. 이거 잘못하신 분이 있는데 4개예요. 예. 그래갖고 첫 번째가 쿠리아회고, 그 다음에 뭐냐면 트레푸스 인민회고, 그 다음에 트레푸스 평민회고, 그 다음 백인회,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그러면 로마의 민회에 이제 이렇게 4개는 그 나눌 수 있는데, 이걸 다시 이제 뭐냐면 그 투표 방식에 따라서 뭐냐면 또 3개로 또 나눌 수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혈통, 파트리키에서 나누는 게 있어요. 혈통. 자, 이 혈통을 나누는 기준은 이제 뭐에 각한 쿠리아. 네. 이 쿠리아죠? 그래서 이 쿠리아는 각 시족별로 대표를 뽑아가지고 구성된 건데, 초창기 위에가 이 쿠리아야. 예. 쿠리아는 초창기 때 힘이 강했지만 나중에 이제 귀족공화정이나 민주공화정 넘어가서 힘이 없어져. 그냥 상징적인 거 의회고, 그다음 민회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트레푸스에 의해서 구성된 의회가 있어. 이 트레푸스는 상당히 뭐냐면 익숙하죠. 어디에서? 그리스에서. 예.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의 행정구역은 비슷하다고 했죠. 그래서 초창기 트레푸스는 활동적 의미예요. 귀족 중심의 그런 트레푸스인데,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 행정구역 개편되면서 이제 그 평민권이 신장되면서 이 트레푸스의 의미가 행정구역적 의미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부족이라도 이게 이제 혈통적 부족이 아니라 그냥 행정적 부족이야. 이때 트레푸스는. 그래서 보통 이제 행정적 부족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는 계층에 없이 이제 지역별로 구성이 된 건데, 자, 대개 이 트레푸스를 단위로 해갖고 투표권이 상정된 게 있어. 이게 2가지 의회죠. 뭐냐면 거기 앞에 트레푸스 붙은 게 있어요. 트레푸스 인민회하고 뭐가 있죠? 트레푸스 평민회요. 예, 트레푸스 평민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인민회와 평민회를 동일하게 여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인민회가 나중에 뭐 평민회가 됐다는데, 인민회와 평민은 다른 거예요. 예. 트리프스 인민회와 트리프스 평민회는 달라. 왜? 트리프스 인민회가 성립 시기와 트리프스 평민회 성립 시기가 또 다르고, 트리프스 평민회가 있을 때 인민회 동시에 있었어요. 예. 격이 좀 다른 것 뿐이지. 우리식으로 따지면 지방의회냐, 저쪽 중앙 쪽의 의회냐, 이런 식의 이제 거지. 동시에 존재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이거는, 계통이. 그래갖고, 주로 이제 트리프스 인민회는 왕정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해요. 6대 세르비누스 툴리우스 왕 때 만들어졌다고 그냥. 그래서 세르비우스는 여러 가지 이제 개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귀족들을 전제 정치를 이제, 귀족들이 힘이 강하니까, 그래서 억압하려는 정책을 했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쫓겨나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만들었던 의회가 두 개가 있죠? 인민회하고 백인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학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 백인회가 나중에 만들어졌다, 이런 설도 있고 있는데, 우리는 뭐, 요 노마사에 대해서, 뭐, 석사, 박사 논문 쓰는 건 아니죠.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만 얘기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인민회가 만들어졌는데, 인민회 초창기 때는, 트리프스 인민회는 혈통기족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거야. 귀족들만 참여했던 거야. 근데 평민권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게 이제 귀족에 구성했던 것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층에 참여한 민회도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계기가 됐던 것이 뭐냐면, 12포법이 있어. 12포법. 그래서 서양 고대사 책에 보면 12포법에 보면 이 트리프스 인민회가 모든 계층이 참여한, 민회로 바뀌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다음에, 평민회를 보죠, 평민회. 평민회는 이제, 보면 성립 시기는 무슨 사건 이후냐면, 성상사건 아시죠? 이 성상사건 이후에 성립된 걸 보고 있는데, 원래 이 평민회는 모든 계층들이 참여했던 민회는 아니에요. 누구만이? 평민만이 참여했던 의회야. 평민만이.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법을 만들었어. 예. 무슨 법이냐면, 거기 이제 400 몇 페이지야? 이게 나온 게, 잠깐만요. 458페이지에서 459페이지에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예. 거기 이제 3편에요. 예. 평민회에 관해서 이게 417년이라고 제가 적어 놨거든요. 이거 좀 곤치세요. 417년이 아니라 471년이에요. 예. 제가 잘못 적은 거예요. 잘못 알고. 서양사 총론에 있는 게 471년이고 다른 책에도 471년이거든요. 자, 471년에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 포폴리우스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서양사 총론에 있는 법인데 이 법에 의해서 재산에 상관없이 기존의 모든 사람들이 다 참가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그래서 요게 원래 평민회였다가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이름이 뭐냐면 트리프스 평민회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착각한 게 뭐냐면 이 트리프스 평민회를 이게 좀 혼란한 게 뭐냐면 요게 서양사 총론에 뭐라고 하냐면 부족회라고 하거든요. 부족회. 그래서 평민회가 부족회로 바뀌었다 이렇게 돼요. 근데 부족회나 트리프스 평민회가 똑같은 말이에요. 번역상 말이야 그냥. 그래서 어떤 분은 부족회가 서양사 총론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고대사 책 보면 부족회라는 말 많이 나와요. 예, 의미는 약간 다르지만. 그래서 요거는 그냥 번역상 하는 말이고 어떤 분은 이제 포폴리우스법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평민회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법이 아니라 뭐냐면 이 법이다. 그러니까 트리프스 평민회를 만들었던 그 법이다. 평민회 자체가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하는 견해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임용 공부를 하기 때문에 뭘 기준해야 돼? 서양사 총론을 기준해야겠죠? 그리고 어떤 법은 또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법은 홀테시우스 법이다. 이렇게 있다. 물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예.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임용 기본서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긴 하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어. 그래서 따지면 한국 고대사나 모든 고대사는 다 포기하고 나가야 돼요. 예. 모든 의견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할 수 없고 그냥 기본서 가지고 그냥 기준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평민회가 트리프스 평민회 부족회로 바뀌었다. 그래서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데 근데 평민의 결이라고 얘기하잖아. 왜 그러냐면
테이프스 평민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귀족들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야. 왜 그럴까요? 백인회 같은 경우에는 재산의 비례에 따라서 발언권 행사되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중장 보병 이상은 집단별 투표를 통해서 투표권이 많으니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테이프스 평민회는 테이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1인 1표씩 행사해요. 물론 지역구마다 좀 조절해갖고 유리할 수는 있지만 귀족들에게 귀족들은 쪽수는 밀리죠. 전 인구의 1%도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99.9%가 누구가 있어? 평민들이 참여했던 거야. 그래서 평민의 결의가 이제 통과가 된 거야. 그래서 이 테이프스 평민회가 이제 모든 그 계층에 참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평민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뭘 뽑는 거죠? 호민관을 뽑는 거죠. 호민관. 예. 그래서 호민관은 그 이제 평민의 대표자로서 대개 보면 무슨 권한을 갖고 있냐면 비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원로인이라든지 그 당시 정무관, 집정관의 권한, 그 명령을 비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리고 그 호민관을 건들면 뭐예요? 잡아서 처형당할 수 있는 불가침, 그 신체 불가침 권한도 있죠. 이런 것들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자, 하여튼 이것이 이제 있는데 나중에 들어가면 백인회 대신에 평민회가 부각이 돼요. 왜 부각이 됐냐면 백인회는 군대별로 조직했죠. 근데 이탈리아 로마 제국이 팽창하면서 군대가 뭐예요? 곳곳에 이제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정보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이 군인들이 여기 투표해갖고 로마에 와가지고 투표권 행사하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하기 되게 힘들어. 그렇잖아요? 저쪽 로마가 있는데 저쪽 프랑스 파리에 가 있으면 거기에서 투표를 해갖고 거기에 알려줄 수도 없는 거고 알려줘도 뭐예요? 한참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주변에 이 트리푸스를 중심으로 한 민회가 부각이 된 거야. 거기에 이제 호르테시우스법에 의해서 그 당시 그 원료원이 예전에는 여기에서 귀족과 관련된 법을 통과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근데 인준권을 행사해서 통과시키지 못하겠는데 이제는 이 법에 의해서 이제 로마 그 원료원의 의결 없이도 통과되니까 이제 평민들뿐만의 그 입법권이 아니라 모든 계층을 적용되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그 후에 로마 공화정 후기 때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민회를 장악했냐, 권력자들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빵과 서커스 있죠? 네, 빵과 서커스를 제공해가지고 요 민회를 장악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백인회 방식이에요. 백인회는 군대단이죠? 그래서 재산의 비례에 따라서 나눠지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통치했는데, 이제는 이게 안 되니까 호르테시우스법이나 백인회가 이제 로마 영토가 넓혀지면서 군대단위로 이게 투표하기 힘드니까 요거도 이제 평민에 옮겨지면서 트리푸스 평민에 옮겨지면서 빵과 서커스라는 것들 통해서 대중들 굶어 삼기면서 이게 통치하는 방법을 이제 채택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의 특징을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게시판에 보면 강론서 논문까지 막 들먹이면서 그 민회를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공부해 주셔도 괜찮아요. 예. 근데 합격은 제가 보장을 못 드리겠어. 그분들은. 예.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합격을 하고 싶으시면 대개 이제 기본서에 있는 개론이나 총론에 입각해서 쓰시면 돼요. 총론밖에 안 나왔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총론이 나왔기 때문에 써야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다가 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할까요? 나는 호민관이죠. 그래서 이제 평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평민을 소집하고 그 다음에 정무관의 어떤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물론 이제 호민관에서 이 사람들 평민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귀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라코스 형제도 귀족 출신이죠. 이 사람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민회가 아까 지금 얘기했고, 그 다음 원료원, 그 다음에 성공법을 제정했는데, 그래서 로마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평민권을 신장했죠. 중장보복층이 형성돼서. 니키니우스법, 호르테시우스법인데, 니키니우스법은 알죠? 대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무관 중에 한 명을 평민에 선출하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이제 평민들인데, 요때 정무관들은 주로 평민이라도 어떤 계층이죠?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귀족 계급, 종전에 파트리키가 결합돼갖고,
그 노비데스라는 계층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거는 이제 어떤 견해냐면 니키니우스법에 의한 그 공유주의, 불법적인 공유주의를 제한하는 내용들이 후대에 만들어졌다. 그런 견해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까지 알 필요는 없겠죠. 그냥 교과서나 통로에 있는 내용을 그냥 쓰시면 돼요. 자, 호르테시우스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죠? 원론 비준 없이도 평민의 결의가 모든 계층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평민들만 적용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때는 이제 평민에서, 트리프스 평민에서 모든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또 호르테시우스법은 이제 또 알아둘 것은 이 법을 계기로 해서 그 민해가 백인해에서 어디로 넘어갔죠? 평민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민해의 이제 권력 구도를 보면, 자, 첫 번째 그 권력을 장악했던 곳이 코리아이죠. 그 다음에 뭐죠? 두 번째는 백인해.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테이프스 평민해. 이렇게 이제 순서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풀어봤고,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이제 귀족공화정에서 민주공화정으로 발전했지만, 민주공화정 한계가 있죠. 실제로 겉으로 모든 사람을 다 차별시킨다 해도 누구에 의한 정치예요? 원로원에 의한 통치야. 예.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자, 2번은 이제 예전에 나왔던 이제 민해와 관련된 내용인데, 백인해. 자, 백인해의 설명은 아까 전에 좀 언급을 했는데, 잠깐 459페이지 보세요. 백인해는 그 성립은 이제 그 전설상에 의하면 제6대 왕이었던 그 당시 세르비누스 툴리우스 왕 때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세르비누스 툴리우스가 귀족들을 대항하는 과정에서 군대 조직을 바탕으로, 그래서 보통 캐토리아는 백을 뜻하는 그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백인회거든요. 그래서 100명 단위도 한 개 투표권을 행사할 수도 했는데, 주의할 건 백인회에서 꼭 100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1000명, 10,000명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명칭이 그렇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군대 단위로 조직을 했는데, 그 밑에 보면 193개 등급으로 나눴죠. 그래서 193개 됐는데, 대개 이제 혈통귀족과 그 기사, 그 기병의 상층 부부 있죠. 이들을 이제 평민들인데, 그 혈통귀족과 부연 평민들을 합쳐가지고 노비데스 계층이 나가고요. 이들에게 이제 주어지고, 그 다음 기사 계급죠. 그러니까 평민층에서도 중류층 평민들, 이 사람들이 기사야. 에키테스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사 계급으로 이제 18개 집단이 형성되고, 보병은 이제 중장보병. 그래서 중장보병은 이제 여기 보면 1등급이 80개 집단이 있어. 예. 되게 자용농들로 구성돼 있죠. 이들 뭐라고 하냐면, 아사주의가 아니라 아시두예요. 고치세요. 아시두의 계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투표는 집단별 투표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13개, 그 다음에 아시두이까지 하면 몇 개가 나오죠? 98개 나오죠. 이미 다수결로 이렇게 딱 결정된 거야. 그러니까 정책은 어디까지 딱 결정된다고 보면 돼요. 1등급까지.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냥 형식상 있는 거야. 그럼 맨 밑에 무산자 계층이 있거든요. 이 무산자 계층을 뭐라고 하냐면 프롤레타리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프롤레타리아는 노동자라고 하죠. 근데 예전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무산자들은 직접 군대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로 보급부대만 해. 지금 입장에 보면 땡 잡은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보급부대만 했기 때문에 정치 권리가 없어, 이 사람들은.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포에니 전쟁 이후에 요 1등급의 아시드 계층들이 대거 몰락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들이 거의 무산자 계층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제 구워 삼기려고 했던 것이 빵과 서커스 전책이야.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백인회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재산에 따라 기병 및 보병을 5등급으로 나눴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구성 방법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백인회는 이제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이 혈통이 아니라 재산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겉으로는 상당히 뭐냐면 민주공화정처럼 이렇게 포장을 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누가 장악했다? 이런 원로원 계층들이 장악했던 정치 형태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백인회와 관련된 내용은 서양사 개론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서양사 개론의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의의,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3번을 볼게요. 3번은 노마의 팽창에 관한 글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알만한 글을 쓰고, 다의 구체적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로마가 이제 거둔 군사 성경 원동력은
자영농이 이끄는 농민 병사였다. 그러나 피정복민에 대한 노마의 정책 또한 못지않게 중요했는데 이 노마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전쟁 중에 항복하지 않으면 진짜 무자비하게 진압을 해. 그래서 완전히 그 도시를 완전히 뭐 깡그리 없애버리죠. 예. 대표적인 카르타고 하냐. 근데 일단 전쟁하지 않고 그냥 항복을 해보면 어떻게 하죠? 다 받아들여. 포용적이고. 예. 그런 특징인데 또 이 사람들에게 또 뭐냐면 피정복민에 뭐냐면 뭘 주죠? 시민권을 줘. 그래서 이 시민권을 적절히 이용해가지고 노마를 세계적으로 발전했죠. 그래서 이 시민권도 우리가 하는 노마 시민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노마 시민권, 그리고 두 번째 시민권 뭐예요? 라틴 시민권, 그다음 세 번째 이탈리아 동맹 시민권. 그래서 각각의 뭐냐면 시민권의 종류가 달라요. 역할도 다르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탈리아 동맹 시민권은 이제 나중에 이탈리아 동맹시 전쟁 때 없어지기 시작하고 라틴 시민권하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만 남았죠. 그래서 라틴 시민권은 참정권이 부분적으로 주어진 거고 로마 시민권 완전히 주어진 거고 이 차이점인데 나중에 이제 이 시민권 정책도 없어지게 돼요. 어떤 황제 때죠? 칼리칼라 황제 때 모든 그 로마 제국에 있는 시민들에게 뭘 준 거야? 시민권을 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후지부지하지만 그 전까지 로마를 발전시킨 원동력이 있고 로마가 이제 팽창할 수 있는 이 시민권 정책이 상당히 중요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제2차 포에니 전쟁 때 하니발이 있었잖아. 하니발은 뛰어난 명장이죠. 이 사람이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막 로마를 막 시쫓고 다니잖아. 심지어는 칸나이 전투에서 로마의 병력 거의 90%를 전멸시키죠. 그럼에도 로마가 끝까지 살아났던 게 뭐냐면 칸나이 전투에서 이기면 로마가 하니발이 로마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진 않았어요. 근데 막 이탈리아를 막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이제 힘을 보여주면 알렉산더가 익소스 전투에서 한번 다리우스 3세를 깼잖아. 그러면 그때 페르시아 그 피이치 매칭이 다 누구한테 붙은 거야? 알렉산더에 붙은 거야. 그래서 그냥 무너진 거잖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지. 로마를 뭐냐면 그 공격하지 않아도 힘을 보여주면 그 로마와 동맹 관계에 있는 여러 도시 국가들이 다 자기 편에 붙을 거라 생각했는데 몇 개만 제하고는 다 로마 편에 있었던 거야. 왜냐면 이렇게 붙었던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게 시민권 정책이야. 예. 그래서 로마에 붙어가지고 싸우는 것이 하니발에 붙는 건 이익이 된다는 걸 얘들이 알게 된 거죠. 예. 요게 시민권 정책이 상당히 중요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시민권 정책이고, 그래서 피종목이 뭘 또 요구했냐면 군역을 대신 요구했다. 그래서 조세징발 같은 것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권 정책의 어떤 의의죠. 서양사 개론에 있는 건데, 자, 이탈리아 반도 통일 및 영토 확대에 기여했고 정복민과 피정복민 간의 대립을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예. 그래서 피정복민의 산층민의 입장을 때는 로마에 대항하는 것보다는 로마한테 잘 보여서 협력해서 로마의 지배층에 들어가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하게 만든 것이 이 시민권 정책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자, 고대 로마에서 중소농민을 몰락시키고 공화정을 동요하게 한 그 사건은 뭐죠? 포에니 전쟁이죠? 그래서 이 포에니 전쟁은 1차부터 3차까지 싸웠던 전쟁인데 누구하고 싸웠어요? 카르타고. 포에니라는 뜻은 로마인들이 페니키아인들을 지칭할 때 포에니라고 해요. 카르타고 페니키아 식민도시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전투가 뭐냐면 2차 포에니 전쟁이야. 그 2차 포에니 전쟁에서는 명장이 누구예요? 하니발이죠. 하니발. 하니발이 이제 시쫓고 다니면서 이제 로마군을 격퇴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은 전투에서는 되게 강해요. 근데 뭐 때문에 진 거야? 전략적인 전제에 져버린 거야. 왜냐면 하니발만 뛰어났어. 하니발만. 그러니까 로마의 그 약점이 뭐냐면 명장이 나타나면 적군이 명장이면 맨날 깨져요. 얘네들은. 이긴 적이 없어. 근데 얘네들이 살아남은 게 뭐냐면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 구조가.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하니발이 로마군을 크게 깬 전투가 유명한 전투가 있는데 요거는 좀 기억을 해서 이 전쟁사에 상당히 남는 전투인데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통 이제 서양사 개론에선 칸네 전투 하거든요. 칸네 전투 이게 영어식 발음이고 보통 칸나이라고 해. 칸나이. 라틴 발음은 칸나이. 예. 그래서 칸나이 전투인데 이 칸나이 전투는 이제 요때 하니발이 로마군을 격파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어떤 전술을 냈냐면 그때 로마의 집정관이 누구냐면 파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
파비우스. 이 사람이 하니발이 오면 싸우질 않아요. 도망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니발의 공급로를 다 뭐냐면 차단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하니발에 붙으려는 로마 동맹 도시들은 이제 차단하고, 그리고 본국부터 원료 그 인력이라든지 물자가 오잖아요. 다 차단시켜. 결국에는 그 뭐냐면 하니발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갈수록 좀 힘이 약해지죠. 거기다 본국까지 공격을 받다고 생각하니까 들어와가지고 싸우다가 자마 전투에서 그 딱 한 번의 전투에서 깨지게 되면서 몰락을 하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이걸 파비우스의 전술을 이제 지연 전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맞붙어 싸우지 않고 후방만 친 다음에 보급로 다 끊고 시간을 질질 끄는 전술인데, 나중에 이 파비우스의 전술 받아갖고 19세기 때 영국에서 만들어진 협회가 무슨 협회냐면 페비언 협회야. 그래서 영국의 사회주의자들이 직접적으로 뭐 노동자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점점 장기간을 가지고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서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하자, 이런 것들 페비언 협회고, 페비언 협회를 바탕으로 해갖고 했던 게 페비언주의야.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당이 뭐냐면 노동당이야. 그래서 페비언주의, 페비언은 이제 파비우스 영어로 이제 할 때 페비언이었는데, 그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어떤 얘가 갑자기 그거 물어보더라고. 갑자기 좀 당황했어요. 얘가 왜 페비언주의까지 얘기하나. 근데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제2차 포에니 전쟁 이후에 그 뭐냐면 하니발군이 막 휘젓고 다니니까 농장이 어떻게 돼요? 항폐화되죠, 토지가.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농사질 땅이 없다 보니까 농토를 누구한테 갖다 팔아요? 그 당시 세역가들 파. 에키테스나 그 다음에 이제 노비데스 계층들에게 팔고, 이 사람도 어디로 올라가죠? 도시로 올라가서 프롤레타 계층이 되죠. 그래서 요때 그 많은 토지들을 얻게 돼요. 에키테스나 노비데스 계층들이.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노예를 공급받아갖고 라티푼디누이라는 큰 농장을 만들죠.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로 곡물 대신에 그냥 지중해성 작물이었던, 황금성 작물이었던 포도나 올리브 같은 것들을 갖다 팔고 그랬는데, 자, 이 전투가 이제 포에니 전쟁이고요. 그 다음에 악티움 해전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악티움 해전은 누구와 싸움이에요? 안토니아스 옥타비아누스 싸움인데, 그 당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함으로써 동부지중해 세계가 로마 세계로 완전 편입돼 들어가죠.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는 거. 그리고 로마 국내에서는 공화파가 몰락하고 그 당시 이제 그 제정이 성립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 악티움 해전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 5번을 보면, 자, 로마 시민 공동체 해체기.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시민 공동체 해체기는 그 로마 말기가 아니라 제정 말기가 아니라 공화정 말기예요. 예. 그래서 이 공화정 말기 때 나타난 농업 구조의 변형과 맞지 않는 거, 아까 저희 나티푼디움하고 관련된 것들 보시면 되는데, 자, 노예제 대토지 경영 확대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정복지에서 노예를 데려와서 경작시키는 그런 라티푼디움의 특징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곡물 위주의 생산체의 전환. 이건 잘못된 거죠. 예. 곡물은 생산 단가가 안 맞아. 왜? 아시아 속주로부터 값싼 곡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안 맞았는데, 요건 아마 이제 뒤에 콜로나트룸이라는 게 있어요. 콜로루스를 통해서 했던. 그때는 이제 이탈리아가 이제 정복 외부 팽창이 이제 끝나지고 이제 식민지가 점점 상실되죠. 정복지가. 그러다 보니까 외부부터 그런 그 값싼 곡물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하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곡물지 밀 생산. 그래서 콜로누스를 통해서 밀 생산을 주도하는 곡물 생산은 콜로나투스에 대한 설명이에요. 요거는. 그 다음에 포도 올리브는 황금 작물이죠. 예, 그래서 갖다 팔고. 그러니까 아테네는 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연농민 세트가 감소. 맞죠? 예, 그래서 답이 틀린 거니까 2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콜로나투스는 이제, 로마 제정 후기 때, 멀리 확산됐지만, 약간 이제 공화정 말기 때도 곳곳에 보여요. 이 내용이. 책에도 있고. 근데 아직까지는 일반화되지 않았던 거야. 이때는. 그래서 하여튼 답은 2번이고요. 자, 로마 공화정에 대한 서술에 대해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이제 포에니 전쟁 이후에 이제 로마 공화정 말기 때 정치 상황인데 되게 복잡한데, 요거 자세한 걸 서양사 개론이나 이제 총론에 있는 정치 상황을 좀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보면, 자, 술라라는 사람이 있어.
이 술라는 종신 독재가가 되어 이제 로마 공화정의 정통을 유린하고 평민파 세력을 탄압했다. 자, 요때 이제 상황이 뭐냐면 이제 그 로마 공화정이 이제 혼란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마리우스 병제계가 아시죠? 이 마리우스 병제계를 통해서 이제 군인 정치가 등장하게 돼요. 마리우스 병제계는 여러분도 알듯이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지만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시민군이 아니라 뭐냐면 그 돈을 주고 용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인이 이제 직업군인으로서 그 부자나 그 다음에 장군 밑에 들어가고 무기나 뭐냐면 식량이나 그 다음 월급을 받으면서 그 하게 되죠. 군대 이제 그 복무하게 되잖아요. 그 퇴직 후에는 우리가 지금 연금 주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뭘 줘요? 토지를 줘. 먹고 살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쯤은 자기 월급과 토지를 주는 사람한테 충성을 맹세하죠. 걔도 밥 주는 사람한테 충성하는 거냐?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국가에 충성하는 것보다는 누구에 충성하겠어요? 자기들 먹여 살리는 그 사람들 장군한테 충성하죠. 그러다 보니까 장군의 사병화 형상이 나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병화된 군대를 가지고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제1차 삼두 정치, 2차 삼두 정치죠. 그때 상황이에요. 이제 술라나 우리가 포파이우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용인데 술라는 보통 이제 로마 정치기에 이제 두 개 파로 나누죠. 민중파, 그 다음에 벌족파. 어디에 속하죠? 이 사람은 벌족파에 속해요. 그래서 그 자기 상관인 마리우스는 좀 평민 출신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 귀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귀족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종신 독재관이 돼서 그 로마 공화정의 정통을 다 유린해. 로마 공화정의 정통이라는 게 뭐냐면 각 권력기관의 어떤 군영이나 이런 상호 견제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다 유린하고 이 사람은 권한을 어디에서 주냐? 자기 귀족 출신 원로원 계층들을 강화시켜요. 그래서 평민의 이런 권한도 약화시키고 원로원 계층들을 두 배로 더 늘려보죠. 그 권한도 강화시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런 것들이 로마의 권력 구조가 정통적인 헌정 질서가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술라를 이제 뭐냐면 쳐부신 사람이 누구냐면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이 있어. 이 폼페이우스는 귀족 가문 출신이지만 또 술라 다르게 뭐냐면 또 그 벌족파지만 좀 달라 이 사람은 어떤 집에 예전에 로마의 국제를 다시 회복시켜요. 그래서 원로원도 이제 원상태도 하고 평민의 권한도 다시 강화시키고 그런 정책들을 한다. 이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신문 투쟁 결과 원료이 약화되었고 여러 형태의 민치의 국가 권력 실체가 등장했다. 그래서 이 민치가 아니라 잠깐만 이게 제가 곤쳤네. 여러 형태의 민회가 국가 권력의 신체로 떠올렸다. 자 뒤에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리아의 뭐 평민회, 트리프스 평민회, 트리프스 인민회 그런 데 있죠? 백인회. 근데 뭐가 틀렸을까요? 원료원이 약화가 틀려. 아까 얘기했지만 그 민주공화정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참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정치 운영은 누가 한다고 했죠? 원료원, 로비네스 계층이 한다고 했죠?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시저가 재정을 하려고 했잖아. 근데 그 민중들은 재정을 더 받았어. 왜? 실제 정치 누가 했기 때문에. 말이 저희 민주정이지 원로원 계층들이 하는 거죠. 근데 원로원 계층들 입장은 되게 안 좋은 거죠. 자기 권력 뺏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브루투스가 시절을 죽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 3번은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이 마리우스는 병제개혁을 시행해서 군대 정치개혁과 내란 악순을 막고자 하였다. 요거는 틀리죠. 병제개혁 실시 많은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군대가 정치에 개입을 하고 내란이 더 악화되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이제 보면, 평민파 정치가든 부유한 평민 출신 신귀족층을, 자, 지지 기반을 삼아 구귀족을 대항했다. 평민파 그 정치가들이 누굴까요? 글라코스 형제 개혁 때, 결과 두 개의 계층이 나눠졌다고 했죠. 두 개의 그 정치 집단이. 하나가 별족파고, 또 하나가 뭐 어떤 평민파죠. 민중파. 근데 이제 주의하건 민중파라 해갖고 이 사람이 출신이 민중이냐? 물론 민중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도 대부분 뭐 어떤 사람이냐면 귀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노비데스 계층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중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시저 같은 사람 있죠? 이 사람도 뭐냐면 그 실제적으로는 귀족 가문 출신이야. 근데 이제 약간 뭐냐면 귀족의 주주하고 벗어난 아웃사이드야. 그러니까 종전의 귀족 어떤 지배 질서가 원론 중심에서 들어가서 권력을 못 잡으니까
나와서 평민들 선동해서 정치적 이용했던 사람들이 대개 보면 어떤 사람들 민중파들이야.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별쪽파들이고. 그러면 요때 이제 평민파 출신들은 당연히 뭘 평민을 기준으로 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부유한 평신의 신기족층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이 사람은 자 에키테스 계층이죠. 에키테스. 그래서 에키테스 계층은 뭐냐면 노비레스 계층보다 좀 한 단계 밑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기사로서 기병으로서 하락을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그 법이 개정됐죠. 그래서 그 당시 노비레스에게 금지된 속죄, 징세청부, 국납업, 금융업을 종사하면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노마는 그 시기마다 새로운 귀족층이 달라요. 그래서 노마는 처음에 신귀족층은 뭘까요? BC 5, 6세기 때 신귀족층은 페트리키와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노마 그 부유한 상층민이 결합된 어떤 계층이죠? 노비레스 계층이고 요때 이제 BC 2세기에서 1세기 넘어갈 때 신귀족층은 어떤 사람이 되죠? 그 노비레스 밑에 하층인 에키테스 계층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정 시대 넘어가서 그 에키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 에키테스는 그 공화정 말기 때 에키테스가 좀 다르게 주로 황제 권력과 비붙어 있는 사람이죠. 황제, 장교, 관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총독 같은 사람들을 에키테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노마는 이제 그 시기마다 신귀족층이 좀 다르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7번.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이거죠. 노마 공화정 사회에 대한 읽기 자료인데 가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밑줄친 기역에 대한 그 민해를 이름을 쓰시오. 그리고 밑줄친 니은과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각각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일단 이제 그 가에 들어갈 것은 크리엔테스라고 해요. 피보자. 그래서 이제 그 노마 공화정 초기 노마 그 뭐냐면 귀족 공화정 초기 노마 초기 때 사회 특징을 보면 크리엔테이지라는 그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보호자 피보호자 제도인데 그래서 피보호자는 보호자 밑에 들어가서 어떤 여러 가지 그 보호를 받지만 법적인 권리가 뭐냐 인정받지 못해요. 예. 그런 건데 물론 이제 이때 이제 노마 공화정이 이제 후기 때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 유풍이 계속 남아 있었죠. 그래서 마리우스가 예전에 그 뭐냐면 이런 크리엔테스라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크리엔테이지 제도는 이제 후에 중세시대 때, 그 중세시대 아시죠? 이 중세시대 때 그 뭐냐면 봉건제 기원 중에 하나죠. 예, 봉건제 기원.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마리우스 그 용어 쓰시면 되고, 근데 어떤 분은 크리엔테이지라고 쓰신 분이 있어. 이거 틀려요. 여기 들어간 용어가 뭐야? 크리엔테이스잖아. 보호자를 의미한 거잖아. 예, 그래서 마리우스의 이런 그 뭐냐면 비슷비슷한 경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런 것도 있었다는 것들 이제 좀 보시면 되고. 아니 마리우스가 아니라 잠깐만. 따로네요. 예, 따로. 예, 그 마리우스가 아니라 위에 있는 설명이네요. 제가 이제 착각했고, 하여튼 거기에 들어간 것은 크리엔테스, 그래서 피보호자와 관련된 내용이고. 맞아요. 제가 다시, 마리우스도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네. 자신의 보호자니까. 서로 연결돼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민의 명칭 같은 게 있는데, 호민간을 소추했다. 호민간은 뭐와 관련된 거죠? 평민회. 그래서 평민회도 되고, 그 부족회, 트리푸스 병민회, 트리푸스에 다 써도 맞게 돼요. 예. 학계 용어가 각각 틀려가지고 쓰는 거니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직자, 무산자 계층이 지원으로 구성됐다. 예, 마리우스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마리우스의 군인 지원 자격을 변경했다. 그래갖고 요 관련된 내용들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그럼으로써 노마 군대 어떤 성격이 변화됐죠. 로마의 국가의 공병에서 장군에 충성하는 사병으로 전환되었다. 요거 마리우스 병제. 그래서 마리우스가 예전에 크리엔테스였고 그리고 이런 비천하 출신이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노마의 장군이 돼가지고 이런 뭐냐면 노마의 시스템 군대 변제를 바꿔놨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이제 노마 말기 때 가면 중장 보병을 바탕으로 했던 시민들이 몰락을 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적 배경이 깔려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를 이제 풀어봤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8번 문제 볼게요. 8번. 8번. 자, 8번을 보면 다음 사항을 초래한 로마 사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을 시도한 인물과 자, 그 개혁 내용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그 예문은 이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연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라쿠스 형제가 두 명 있죠. 예, 그래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와 그 뒤에 가이우스 그라쿠스인데 형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찾아보면 그래서 로마 사회가 그 당시 이제 티베리우스 개혁을 했던 게 뭐냐면 뭐예요? 이제 그 당시 그 프롤레타 계층화되고 그 다음에 그 나티분들이 학대되고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막고 그 다음에 중장 보병을 다시 육성하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그런 정책들을 하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내용을 보면요, 기획을 보면 키게로 원로원의 해상가, 키게로 원로원의 해상가 농민부채의 총체적 말수를 추진했다. 이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틀려요. 여기에 키게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 학자, 법률가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디에서 했든 벌쪽파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좀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시대적으로. 그래서 누굴 견제하려면 카이사도 있죠. 카이사를 견제하는데, 자, 요때 이제 관련된 내용은 누구의 업적이냐면, 키게르의 업적이 아니라 그다음 카이사의 업적이야. 시제의 업적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주로 시저는 누굴 위한 정치를 했죠? 민중을 위한 정치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귀족 출신이지만 민중을 위한 정치를 했고 민중의 인기를 끌고 이걸 바탕으로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카이사의 정책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 마리우스와 관련된 건데, 마리우스는 이제 내용을 보면 재산자금을 무시하고 신체 조건을 갖춘 지원자로 군대를 받아줬다. 맞을까 틀릴까요, 여기? 이 내용이, 맞죠? 그래서 재산자금을 무시하고, 신체 조건을 갖춘 지원자를 군대에 받아줬다. 네, 요런 내용들 맞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서 시도한 인물과 그 개혁 내용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인데, 답이, 잠깐만, 이게, 제가 맞나? 디귿과 니을이 관련된 답인데, 제가 이게 답을 잘못 체크한 것 같은데? 그쵸? 마리우스는 요 사람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뒤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요. 제가 이거 잠깐 5번에 답을 다 나눴어요. 네, 디귿하고 니귿이에요. 디귿. 네, 잘못된 건데 이게 답을 4번으로 고치세요. 4번으로. 네, 티베리우스 개혁과 관련된 거니까 내용은 맞는데 요 티베리우스 개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요거는요. 네, 있고 그 다음에 가이우스 그라쿠스인데 형의 개혁 중에 농지법이라는 내용 있죠. 네, 농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용 이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개혁 때 농지법은 니은인데 토지 보유 상한선을 정하고 이들 초과한 토지를 모두 농민들에게 분배하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상한선이라고 치시면 돼요. 요거는 좀 약간 부연 설명이 필요한 건데 뭐냐면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제 여러 정복지들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여러 도시들과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때 이탈리아 동맹들과 이제 맺을 때 조건이 뭐냐면 그 동맹시들이 일부 땅들을 로마한테 갖다 바치는 거야. 그래서 이 로마가 이걸 공유 삼았거든요. 근데 이 공유지를 불법적으로 누가 장악을 했냐면 그 당시 성장했던 계층들 에키테스나 그 다음에 노비데스 계층들이 불법적으로 장악해서 농장을 뭐냐면 학대시켜 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가이오 그라쿠스 같은 경우에는 로마 시민들 곡물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자,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그 당시 이제 고가가 BC 30년에 들어가면 일시로 폭등을 했거든요. 일시로 폭등했기 때문에 그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싼 가격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장 가격보다 싼 것을 공급해 줬어. 그래서 이게 맞아요. 근데 유사한 공급보다는 이게 좀 약간 지문이 좀 잘못된 건데 뭘로 고쳐야 되냐면 원래 지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정확한 말로 하면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공급했다 이렇게 써야 돼요. 네. 근데 지문 자체가 이렇게 돼 있고 답은 이거 맞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이렇게 했는데 일단 정확한 것은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뭐냐면 곡물을 공급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트레스 형제 개혁 중에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그 가이우스 그라쿠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노비레스 계층하고 에키테스 계층을 분리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누구만 뺐어? 노비레스 계층만. 그래서 에키테스는 분리시켜야 되는 특권을 주고, 그래서 저걸 분리시키려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뭐 때문에 이탈리아 동맹시들에게 뭘 주는 정권? 로마 시민권을 주려고 하니까 이제 모든 계층들이 반발하게 된 거야. 왜냐하면 이탈리아 동맹시들에게 시민권을 주면 종전에 공유도 받았던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땅을 누가 가지고 있어 지금 실제로? 노비레스, 에키테스 가지고 있잖아. 자기 땅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발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일반 평민들 입장 볼 때는 자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얘들하고 동등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탈리아 애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반발하게 되고. 결국에는 무산이 될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이제 쳐맞아서 이제 죽게 되죠. 이 사람은. 근데 나중에 이런 배타적 정책이 또 무난한 게 뭐냐면 이탈리아 동맹시 시민권, 그러니까 이탈리아 동맹시 전쟁 때문이죠. 이탈리아 동맹시는 전쟁을 왜 일어났어요? 시민권 달라는 거냐. 결국에는 이때 로마군이 밀리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냐면 시민권을 주게 된 거야. 그래서 이탈리아 동맹 시민권은 이제 없어지고 라틴 시민권이나 로마 시민권 교체가 된 거죠.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디귿과 니을, 요거 답 수정해 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5번을 적어놨지, 여기다? 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게요. 9번. 9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미주이 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죽은 후에 공화국에 충성한 군대가 더 이상 없었다 하면서 그는, 자, 여기에서 쭉 내용을 보면 누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 이 사람은 시저죠. 카이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시저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 없는 걸 좀 찾아보면요. 자, 1번을 보면, 옳지 않은 걸 이제 찾아보면, 1번을 보면, 잠깐만, 제가 말을 잘못했네. 시저가 아니라, 아우코스투스네. 예, 제가 말을 잘못했네. 계속, 잘못 말이네. 그래서, 이 아우코스투스와 관련된 건데, 아우코스투스는 삼두 정치는 이제 없애고, 단독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데, 제2차 삼두 정치의 이제 사람이, 아우코스투스,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 그 다음에 네피두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가 이제 했던, 아우코스투스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면요. 1번을 보면, 이집트의 태양열에 기초하여 새로운 달력을 만들었다. 이 사람이 이제 시저죠. 시저. 그래서, 이집트 태양열을 바탕으로 해서 율리우스 역을 만들고, 율리우스 역에 이제 시차가 생기니까 만든 것이 그레고리 역이죠. 그래서 이 그레고리 역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죠. 그래서 이게 시저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우코스투스는 재정 정책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속주를 두 개로 나눴어요. 원로원이 통치하는 속주와, 그 다음에 황제가 통치하는 속주. 이렇게 나누고, 원로원이 통치하는 속주는 뭐냐면 시칠리아나 그 부근이고, 황제가 통치했던 속주는 뭐 여러 가지 병방지역, 이집트나 이런 지역이죠. 그래서 원로원이 들어온 속주는 뭐냐면 국가 재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이제 통치했던 속주에서는 항실 재정을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항실 재정은 뭐냐면 바구니에 담았다 해서 바구니가 피스쿠스라고 하거든요. 라틴어로. 그래서 피스쿠스라고요. 예. 그래서 이 피스쿠스를 설치해서 뭐냐면 항제 재정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결국에 전체 그 국가 재정도 장악을 해요. 원료원의, 그 속주 들어오는 그 재정보다. 그래서 항제 재정의 비중이 되게 높았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갖고 군인들의 연금이라든지, 그 다음 월급, 공무원 월급도 다 누가 준 거죠? 항제 재정이 다 지출되는 거야. 예. 그래서 원료원의 어떤 공공재정보다도 항제 재정의 비중이 높았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속주 원료원 간헐 속주와 직갈 속주로 나눠 통치했다. 맞죠? 그 다음에 독신 남녀들의 결혼을 독려하여 출산 장려치를 실시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사안이 뭐냐면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 그래갖고 이제 로마 공화정 말기에 들어가 이제 도덕적 사회적으로 되게 문란했거든요. 그래갖고 이때 이제 대낮에서 간통하고 뭐 불륜 저지르고 노예도 여자 노예가 성노예도 막 부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혼 안 해. 심지어는 그 사람의 딸조차도 아우구스타 딸이 줄리아거든요. 줄리아도 대낮에 간통짓을 했어.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아버지가 제 아우구스트 섬에 갖다 귀향을 보냈거든요. 그 아우구스트 딸의 줄리아의 사이가 누구냐면 티베리우스예요. 예, 티베리우스의 2대 황제죠. 예. 그래서 이만큼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정책을 했냐면 과부나 혼합이거나 결혼했으나 3명 이하의 자녀를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부과해요. 오늘날만한 정책과 비슷비슷한 정책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제 나는 사람에게 이제 여러 가지 성과금을 주지만 예전에는 애를 안 낳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부과했나 봐. 이때도 아마 저출산이 문제였나 봐요. 예, 저출산이. 자, 뭐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속주민들이 구성된 보주군을 구성하고 전역간 보주군의 시민권을 부여했다. 맞죠? 그래서 요게 그때 이제 아우구스트의 군사 통제 방식을 보면 군대 통제 방식을 보면요. 크게 이제 3개 부대를 만들었어요. 하나가 친위대, 또 하나가 정규 군단, 또 시민 군단을 만들고 하나가 보조군이죠. 예. 그래서 친위대하고 그다음에 정규 군단은 되게 누구예요? 노마군이고 보조군은 그다음 이민족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보조군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이민족들이 이제 뭐냐면 열심히 복무를 하면 그들에게 무슨 것을 주냐면 그 당시 노마 시민권을 줘요. 노마 시민권. 예. 그러니까 오늘날만 미국하고 또 비슷한데 미국은 영주권을 가지고 자기가 군대에 들어가면 나중에 제대하면 뭘 주죠? 시민권을 주죠. 이렇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속주민들의 어떤 그들을 적극적으로 노마 군대에 활용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규군단, 시민군단들도 정규군도 점점 뭐냐면 속주민으로 채워져. 왜냐면 정규군들이 이탈리아 안에 주둔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탈리아 안에 주둔하는 부대는 친위대밖에 안 돼. 왜냐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 멀리 병경을 보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 계속 병경에 주둔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혼한 사람들은 주로 누구겠어요? 속주민 여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들이 또 군인이 되고 또 그 아들이 군인이 되고 그러니까 세대가 이제 지나면서 뭘로 채워지는 거야? 속주민으로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재정 중국이 넘어가면 이제는 노마 군대가 노마인들이 이제 기피하니까 주로 누구한테 채워지냐면 속주민들, 특히 게르만족들에 의해서 구성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노마가 이제 게르만족도 남아한다고 막잖아요. 그때 게르만족들 막기 위해서 동원된 노마 군대 대부분 누구예요? 게르만족들이야. 그러니까 같이 싸우는 거야. 게르만족들 구성된 노마 군대 같이 싸우는 그런 상태가 있고 결국에는 게르만족인 오도 아케를 위해서 노마 공화국이 망하죠. 예. 그래서 이걸 보면 평화는 군대는 돈을 사면 안 돼요. 자기 무력은 자기가 지켜야지. 자주국방을 해야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아웃코스트 이외에 이제 이런 재정은 특징이 뭐냐면 군대를 유지하는 데 있다. 군대를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줄을 치죠. 그러니까 군대를 유지하고 재정 개혁은 서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문제야? 9번 문제 풀었죠? 10번 문제 볼게요. 좀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좀 쉬었다 할게요.